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산물의 생산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생산물의 속성상 자연환경이 기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자연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생산성이 결합된 노동지출이 기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작물이나 가축은 기르는 기한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생산물이다 이 말이죠. 물론 생명공학과 기르는 방식의 발전으로 생산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농작물의 생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비료가 존재하며 가축의 생산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생물 발효와 화학적 합성에 의해 개발된 성장 촉진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농작물의 생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취득한 원료를 변형시킨 생산물은 다양합니다. 취득한 원료를 변형하는 분야를 보통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생산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기술의 차이에 따라 생산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제품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기술에 따라서. 또 일하는 형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전에 봤죠. 분업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만들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경우는 허다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관찰되는 현상이죠. 하지만 동일한 제품의 경우 크기가 클수록 생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유사하더라도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복잡하면 생산기간은 마찬가지로 길어집니다. 부품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식이 만들어졌으면 생산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작업수단, 동일한 수의 인원이 동원될 때 소형주택이나 소형선박보다는 대형주택이나 대형선박을 제조하는 데 생산기간이 더 길어지고 전자계산기보다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데 생산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전자는 크기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부분들이 복잡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사적 영역에서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조직체의 경우 생산기간의 길이는 경영상 여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기간이 길수록 변수에 대비한 원료와 노동 지출에 대한 대가를 보다 많이 준비해야 하고 경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생산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물의 훼손이나 원료나 생산물의 가격 변동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시장지배 시대에서는 화폐로 거래하니까 가격 변동도 신경 써야 되겠죠. 대비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잖아요. 기업들은 주로 그런 걸 하겠죠. 가격 변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유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죠. 오는데 긴 기간이 걸리잖아요. 배를 타고 오니까 가격 변동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요? 뭐 원유 선물도 있고 원달러 선물도 있고 뭐 그렇죠. 기업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대비하겠죠. 또한 생산 과정의 성격, 즉 일회성인가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 하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지닌 인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 지출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지속성과 대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1년간 6개월의 노동 지출을 필요로 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노동 지출을 하자면 6개월간 노동 지출을 제공하더라도 노동 지출을 제공하는 인간은 1년간 생활을 할 수 있는 대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집단에만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6개월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농림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겠죠.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그러면 6개월간 노동을 하면 6개월 동안 1년간 필요한 것을 다 얻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얻지 못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조직체가 6개월간 노동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6개월에 대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노동자는 6개월간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는 노동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임시적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대 농경국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이행하며 공업이 발달하면 농촌 인구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업을 하는 조직체에서는 노동 지출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기에 노동 지출로 살아가는 농촌 인구는 공업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환경이 척박하거나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가요? 일하고 싶어도 항상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농사라는 거는 현실에서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제어가 좀 힘들었겠죠. 그 풍년이 들 수도 있지만 흉년이 들 수 있잖아요. 생존 수탄을 얻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수료 편집보다는 나았겠지만, 근데 공업은 어떤가요? 항상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이 안정적이잖아요. 공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견되죠. 그래요. 그게 더 낫다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는 노동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임시적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대 농경국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이행하며 공업이 발달하면 농촌 인구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업을 하는 조직체에서는 노동 지출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기에 노동 지출로 살아가는 농촌 인구는 공업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낫다 생각하는 거죠. 자연환경의 농사에 적합해 연중 노동 지출이 필요하고 임금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지역에서는 생산성 증가로 기술적 구성의 변화가 생기거나 생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한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공업화가 더디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환경이 좋아서 농사 짓기 좋아요. 제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시장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업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생산물이 간직하고 있는 생산기관과 생산기관의 연속과 단절이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조직체의 활동과 노동지출로 살아가는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농업하기 좋은 환경, 공업이 더디게 발전하면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농업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석유가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석유가 풍부히 나서 그래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 기업을 통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킬 이유가 좀 별로 없죠. 그런 데서는 더디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산물은 가치를 지니는데 가치는 뭐라 했나요? 인간의 활동 지출이라 했죠. 시간과 결합된 활동.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자연의 부분이 활동 지출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역시 인간의 노동에 다양하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체는 다양한 대상들을 생산 조직이겠죠. 생산이 목적인 조직체도 다양한 조직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대상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작업 도구와 원료 역시 결합하는 대상에 해당되며 그렇죠. 다양한 대상들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활동 지출 역시 그러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노동 지출은 감각에 의해 포착되지 않을 뿐 일정한 시간 인간의 육체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으로 인해 자연의 부분은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니 실제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다양한 대상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이 생산된 생산물의 간직한 가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업 도구의 가치 플러스 원료의 가치 플러스 심동 지출의 가치 플러스 노동 지출의 가치, 이 두 가지를 활동 지출의 가치로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죠. 좀 구체화한 거죠. 플러스 조직체의 가치가 됩니다. 조직체의 가치는 새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게 뺄 수가 있는 거죠. 이동시켜서 등식에서는 작업 도구의 가치를 빼고 원료의 가치를 빼고 심동 지출의 가치를 빼고 노동 지출의 가치를 빼면 조직체의 가치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런 조직체의 가치가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곧 이윤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모두 화폐량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위식들은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가치 대신 가격을 넣어보는 거죠. 조직체의 가격은 아닌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조직체의 가격이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에 깎여 제시한 두식과 가격에 깎여 제시한 두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의 개념들을 동원해야 하니 이는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유인이 지속적으로 플러스인 경우 조직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지만, 유인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 경우 조직체의 재산을 파괴하게 되어 조직체는 축소되거나 해체되게 됩니다. 그렇죠. 유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신분제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활동 지출에 대한 가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거래를 통해서 유지된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고대 농경국가는 신분제도의 바탕에서 유지된 곳이죠. 가격이 있으면 활동 지출의 가격이 있으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강제력을 이용하여 신분이 낮은 인간들이 활동 지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서 활동 지출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활동 지출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람은 지적 수준이 무척 높은 사람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잘 발견 안 되죠. 신분제도 하에서 그러한 것을 인식한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활동 지출의 가격이 존재함을 살펴보고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태을 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율시 일수, 율시 형식이 가장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율시는 뭔가요? 주석이 있죠. 율시는 한시 그 중국시를 얘기하는 거죠. 한시 한 형식으로 1구가 5자로 이루어진 5원 율시와 7자로 이루어진 7원 율시가 있다. 율시가 뭔지 알았어요.
항구가 5자로 이루어졌거나 7자로 이루어졌다. 엄격한 형식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동빈이 이와 같은 말 혹은 글을 남길 때 유씨를 이용했다 이 말이죠. 항상 유씨를 이용하기는 어렵겠죠. 중요한 뜻을 전달할 때는 유씨를 이용했다 이 말이겠죠. 현호 이진 율씨 형식이 가장 좋아 오묘함을 지극하게 한다. 갑자기 이 말 한 이유가 있겠죠. 위에 언급한 말이 글이 중요한 뜻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율씨인지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7자로 구성되어 있죠. 1, 2, 3, 4, 다여 7. 그 다음도 보면 1, 2, 3, 4, 다여 7. 마지막도 보면 1, 2, 3, 4, 다여 7. 다 7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남길 때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죠. 굉장히 신경 썼다는 말은 또 뭔가요? 중요한 뜻이 간직되어 있다. 중요한 뜻은 그래요.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죠. 그래요. 1, 2, 3, 4, 다여 7, 8. 7자로 구성된 문장이 8구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요. 대도지요. 대도의 핵심은 그 도는 여러 가지 뜻을 간직하고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가 하는 신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뭔가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 문장을 보면서 풀이라는 거는 제 뜻을 찾으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간직하고 있으니 잘 봐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 대도는 어떤 거는 신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죠. 요점. 큰 가르침의 요점 혹은 핵심은 불의 무의. 무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풀이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잘못 풀이하면. 참뜻을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죠. 참뜻을 그대로 전달하진 않으니까. 옛사람들은 그랬죠. 그래요. 그럼 무의는 뭔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스의 작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의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어떤 간의 신의 뜻에 따라서 그걸 가리키는 거죠. 불의 무의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네 글자를 행하도록 하여라. 무의를 해라 이 말이죠. 억수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참뜻을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낼 때에는 말로 하건 글로 하건 문장에 신경을 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렇죠. 형식을 통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구나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써라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뜻을 마구잡이로 말하거나 글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가는 신이 실망하지 않겠나. 그렇죠.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가는 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났겠죠. 그냥 나타난 건 아니겠죠. 그러면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큰 가르침의 핵심은 넉스 작용을 거치고 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무의에 대해서 풀이한 거죠. 그래요. 근데 형식이란 거는
시대와 상수에 따라 변하는 거죠. 형식도 좀 신경을 쓰고 실현 유시가 절대적인 형식은 아닌 거죠. 또 한국에서는 또그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요. 하지만 뭐 공통적으로는 뭘 신경 써야 되나요? 문장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어떤 글자로 쓰든 간에 문장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요. 아마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뜻이 서려 있고 그래요. 전체 글은 처음도 좋고 전체 말이나 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에 신경 써야 되고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 처음과 중간 끝이 다 좋아야 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항상 공통적이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